있는데 다선인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셋 다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그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준비해온 2위와 8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장관 후보자 3인방의 거취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죠. 이게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 40여 명이 이례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2030 세대를 만나 쓴소리를 들었던 이탄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마디로 퉁칠 게 절대 아닌데 가슴 절절히 많이 느꼈고 어떤 커다란 하나의 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평생을 보장받는 그런 게 사라진 사회에서 안정감과 공평함은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초선 의원들이 나섰는데, 장혜철 변호사님, 적어도 한 명은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한 명, 두 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다 철회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나마 초선들이 한 명이라도 낙마하자고 나선 건 이 정도 목소리도 내지 않으면 이 개혁과 쇄신의 상징인 초선으로서의 의미가 완전히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 초선들 보면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유독 많이 초선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다 졌거든요. 그러면 이 초선들이 다음번에 또 선거에서 국회의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민심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본인들 지역구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겠다. 수도권 민심을 청취할 텐데 지금 지역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수도권 중심의 초선 의원들이 반영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초선들이 나서게 되면서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송영길 대표의 존재감은 굉장히 희미해졌죠. 정작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 지도부가 또 송영길 대표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임혜숙이면 임혜숙, 박준영이면 박준영 후보자, 이렇게 콕 찍어서 누구를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군요. 네, 사실은 정말 부적격 후보자가 있으면 이 사람 안 된다고 콕 집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불거질 수 있고, 문자폭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는 초선 오적이 아니라 초선 전부 다 나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애매모호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도 초선들은 나서기는 나서는데, 송영길 대표나 당 지도부 여전히 민심보다는 문심, 또 청와대의 마음, 청심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일부 초선들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초선들이 일단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보신 것처럼 초선들 말고도 당 중진, 그리고 재선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다선인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 불신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셋 다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저는 야당일 때 저희의 지적과 여당일 때 지적 사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화면 속의 두 인물, 5선 중진, 재선 의원, 여기 보는 것처럼 김근식 교수님, 대통령 직접 비판 혹은 이건 간접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좀 금기였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당청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 민심이나 국민 눈높이가 워낙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에서 듣는 민심이 있는 것이고, 또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의
그 여론들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상민 의원은 다선으로서 나서서 일부러 정말 이번에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강훈식 의원 경우도 사실 이제 친문과는 좀 결이 다른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 의원 중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비공개적으로는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민심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민심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처지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제 임기 말에 레임덕의 조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대통령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가 지금 현역들은 3년이 남아있지만 대통령은 1년이 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같지 않은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미래 권력이 새로운 대선 후보가 이제 민주당에서 선출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다양스럽게 당청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들의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첫 번째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청 간의 의견의 차이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의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대통령이 저기서 굴복해서 한 명이나 두 명을 정말 낙마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주 기세차게 나와 있습니다만 또 청문보고서 재송부하면서 끝까지 일반 강행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대통령의 판단만 남아있어 보입니다. 그 판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대통령도 상식이 있으신다면 한두 명은 저는 자진사퇴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또 이번에 4주년 기자회견 때도 하시는 말씀 보면 또 그렇게 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그제 어제 조사된 결과거든요. 장관 후보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절반이 넘는데 이런 민심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복잡할 때고 실제로 그러니까 초선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청와대는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뭐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는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굉장히 존중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14일에 여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간의 청와대 회동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당의 민심, 당심과 민심을 전달할 걸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어떤 흠결에 대해서 봤잖아요. 실제 흠결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죠. 근데 이제 많은 후보자들을 검증해 보다 보니까 검증해서 낙마하고 또 본인들이 검증하는 걸 거부해서 낙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사리 낸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니까 올바르게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떤 2030 세대의 어떤 정치인들, 의원들 그리고 또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또는 당의 결정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건전한 여러 가지 의사들이 조율돼서 또 민주당에서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변화라고 생각되고 이것들이 어떤 반감이다 서로 대립이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눈에 띄는 여론조사 또 하나 만나볼까요? 대통령 4주년 연설 뒤에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 42, 기대가 높아졌다 25, 그대로 23. 낮아졌다는 게 좀 비교적 많긴 한데 뭐 수치는 그렇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그런데 만약에 초선까지 이렇게 나서서 여당 초선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한 명은 지명철해야 된다 적어도 제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총리 후보자 인준도 그렇고 앞으로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을 텐데 이것까지 척척산중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성윤 지검장 얘기할 때 그 현타 얘기했는데 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아마 현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장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두 분 어떻게 그 스무스하게 임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리는 그래도 적어도 국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인준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반대해서 여당만 단독으로 표결해서 처리한다면은 인준안을 처리한다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안게 되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친정권이라는 지금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비판을 야당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김호수 지금 후보자는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지 이런 그 우려가 지금 아쉬움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야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송영길 그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재선 의원들도 만나고 의원총회도 하고 또 이제 초선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과 부딪히는 거는 삼류 정치죠.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굳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14일 날 그 여당 그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문 대통령과 회동이 있는데 거기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금요일 회동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청와대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는 그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의도 정치가 조금 작동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명을 뭐 바꾸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1명을 바꾸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치가 작동할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김근식 의원이 이제 문 대통령이 굴복해서 1-2명을 뭐 낙마시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굴복이 아닙니다. 민심을 수용하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야 간의 협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송영길 대표 그런데 어제 비공개 자리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작심 발언 하나를 쏟아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만나볼까요?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주셨던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는 우리 대변인께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들 향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한 듯한 것부터 바꿔야 된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어야 된다. 뭐 내로남불 논란이 있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콕 집어서 비판했더라고요. 그런데 말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참 쉬워요. 더군다나 김상조 실장이나 장하성 실장이나 이제는 현재 권력이 아니라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렸고 권력의 핵심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지나간 정책실장들 비판하면서 나는 다르다. 당청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 가지겠다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 수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물밑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장관 후보자 3명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임혜수 후보자, 박준영 후보자는 낙마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마를 이끌어내야지 장관들과 관련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아직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선들이 먼저 나섰는데 다 지나간, 다 사퇴한 그리고 중국 가 있는 과거 정책실장 이제 와서 비판하는 건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겁니다. 위로는 대통령 이 마음, 문심을 신경 써야 되고 옆으로는 이제 민심의 거센 파도를 신경 써야 되는데 언제나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장 뭐 청와대나 대통령 그리고 친문 세력들과 갈등이 격화된다 하여도 이번에 민심을 받들어서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 낙마시키지 못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깨기 때문에 송영길 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하고요. 말로만 할 수 있는 지난 권력, 과거의 정책실장 때리기가 아니라 현재 권력,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 무결한 정치인일 수는 없거든요. 인사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당대표의 모습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송 대표 쇄신이냐 충선이냐 고민이 좀 많다. 다음 화면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어제 국회에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요청했고 이제 금요일 밤이 넘어서 토요일 자정이 되면은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요일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니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대통령도 조율 여지가 있고 혹은 그 중간에 이 논란의 3인방 중에 누군가가 자진 사퇴를 본인 스스로 결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쇄신이냐 충성이냐라고 하시는데 실은 두 가지가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쇄신이자 충성. 왜냐하면 뭐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 어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어떤 의사들 그리고 또 당의 어떤 내부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고 그 회동이 14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활발하게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 협의가 있고 그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의 실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국민의 인사검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도 극복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더라도 한번 또 같이 당과 청와대가 의견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의 초선 의원들까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